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시즌 8 먼데 2 대전. 네, 이번 주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책 사랑꾼이죠. 네, 책 읽어주는 본인이 할아버지 하지 말래요.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는 데이빗 타이약과 그 레리 쿠번의 학교 없는 교육개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네, 글로벌 IT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꿋꿋이 할아버지 합니다. 네. 할아버지 빼세요. 제가 사실 우리 녹음 기준으로는 제가 런던 출장을 곧 가거든요. 네. 방송은 런던 출장 다녀온 다음에 아마 나갈 거예요. 10월 첫째 주 방송으로 나갈 건데 뭐 잘 갔다 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루 핑안이라는 중국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내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특종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올 건데 그거는 네. 다녀와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청취자분들하고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학교 없는 교육개혁이라는 책을 읽어주신다고 했어요. 네. 전 이 저자가 한 분이 데이빗 타이약,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레리 쿠번이라는 분 같은데 이분들은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이분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하고 한 분은 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학 명예교수.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한 분은 역사, 한 분은 교육. 그래서 교육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스탠포드 가보셨어요? 예, 빨간 건물 아주 이쁘죠. 거기 팔로알토? 나무가 길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쭉 서 있잖아요. 네. 예, 건물이 좀 특이하죠. 팔로알토가 그런 뜻이래요. 스페니쉬로. 거기 얘기를 주워 들었거든요. 학교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서 저도 잠깐 구경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이거는 일단 네. 학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개혁인가요? 이게 뭐 입시를 탈피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교육개혁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어떤 전통적인 공교육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걸 교육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이제 미국에서도 뭐 100년 가까이 진행이 됐지만 어찌 보면 그 비평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많은 것이 변화해 와서 지금 미국의 교육이 상당한 미국 뭐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주변 환경들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죠. 평균 뭐 학력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뭐 힘들게 공부하고 그리고 줄 세우기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의 개혁이 이루어진 거냐 교육 분야에서 뭐 이런 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입시 제도, 그러니까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안 된다라고 뭐 벌써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도 뭐 영화도 있었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입시 지옥에서 우리 아직도 학생들은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 수업 방식이나 그 교사들의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카운슬링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교육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고 교실도 좋아졌고요. 예전 생각하면은 선생님들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 그렇죠. 때리고. 근데 그 큰 변화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저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고 70년대 중학교를 다녔고 70년대 말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뭐 그 이렇게 항의를 한다거나 거기서 무슨 대꾸를 한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권이 침해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이 그 교사들을 태하는 태도가 옛날하고는 상당히 많이 자유분방해졌죠. 그러니까 뭐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좀 미화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또 사랑의 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많이 맞았어요. 보면은. 네. 그런데 사랑의 매라는 명분 하에 불필요했던 폭력들도 많았던 게 그렇죠. 사실인 것 같고, 맞아요. 또 뭐 촌지도 굉장히 많이 좀 성행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좋아졌죠. 건 사실이에요. 교수님, 저도 그 제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담배 피우셨거든요. 그렇지. 예, 우리 그 주번이- 대학교 때도 한 분은 빨뿌리 담배 물고 벽에 쫙 이렇게 기대 서가지고 1시간 때우고 그게 뭐 다반사였어요. 주번이 하는 일이 선생님 담배 재떨이 비우러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교실에서 피우셨고 네. 초등학교는 교실에 선생님 책상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교무실 가면 막 너구리 속을 일했었고 그 여자 선생님 책상에는 꽃병에다 꽂아놓고. 여학교에서는 특히 그런 네. 거 많았고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거는 요새는 그런 거 분명합니다. 어림없죠. 많은 네. 그 김영란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혁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빗대서 교수님과 저의 경험치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예. 이분은 이 타이학 교수하고 쿠번 교수는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나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원제를 보면 팅커링 터워드 유토피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제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뭔가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육을 잘하면은 국가도 뭐 아주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이상향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거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그만큼 국가에 득이 된다. 그렇죠. 그런 이상향을 가지고 이제 교육 개혁을 해왔는데 그게 이게 팅커링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땜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땜빵질 하듯이 여기저기를 땜질 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어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그 중의적인 뜻이 있는 거죠. 팅커링이라는 말이 땜질을 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뜻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게 땜질이지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일단 급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토피아도 했던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상향 하면은 진짜 이상적으로 동경하는, 좋은 그런 꿈을 추구해야 될 꾸는 방향. 곳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치. 것 하나는. 이거는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 뜬구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허상적인 우리의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걸 추구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사람들도 많고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그 국회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뭐 정시 비율을 높이고 이런 얘기 했다가 좀 네. 폭풍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입시 제도의 문제의 근본이 과연 정시냐 수시냐 이 문제는 아닐 건데 그렇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종의 땜빵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거 아니냐 이런 그게 비판하고 계속 좀 땜빵질이었었던 걔가 거죠. 좀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된 책 제목이 학교 없는 교육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학교 없는 교육개혁.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왔지만 정작 그 교육개혁의 주체가 돼야 될 학교는 배제돼 왔다. 특히 그 교사가 안 바뀌면은 학교는 온갖 뭐 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좋은 걸 내놔도 안 바뀌거든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그래서 교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육개혁을 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교육개혁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좀 거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전철을 밟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원래 조선시대부터 넘어온 것들도 많아요. 명칭이나 뭐 이런 훈장제도 이런 것들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특히 이제 일본식 교육 방식이 많이 도입이 됐고 거기에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미국식 교육제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교육 역사를 바라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처음에 뭐 프롤로그가 있고요. 제가 목차를 좀 보니까 그다음에 뭐 1장 진보인가 퇴보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에필로그 미래를 기대하며까지 있는 것 같은데 뭐 책에 있는 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우리가 교육 개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건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죠. 보통은 개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의 그 성과가 계속 잘 나오면은 이제 누가 퇴보란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런 교육 성과가 때로는 이게 시기에 따라서 국가가 경제적 위기가 처하면 그게 다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 교사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우리나라 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퇴보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믹스돼 있다는 거예요. 교육 개혁 속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고. 그럼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사들이 사실 억울하다는 거죠. 교육 개혁의 정책 이반자들은 국회의원이거나 정치가 뭐 아니면 교육감 뭐 이런 행정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개혁을 외치면서 뭐 공약을 걸고 나와서 정치적 그 뭐 선동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산도 그 사람들이 배정하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자기네들 몫이고 실패를 하면 교사들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역사가 반복됐던 것이 미국에서도 아마 이게 주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직능별 비례대표 그러니까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계층과 그 직군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니까 현장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학사 행정이 많아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그 정치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육 개혁의 그 역사를 잠깐 좀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미국 같아요. 교육 개혁 역사. 그러니까 이게 1893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 1893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제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0인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게 이제 뭐 대부분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갖다가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미국도 사실 문맹자가 많았고 초등학교 교육은 됐었지만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별로 진학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자원이 없는 거죠. 고등학생이 있어야 대학을 입학생이 있을 텐데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학교 들어올 애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그 귀족 자녀들만 몇 명 들어오고 그러니까 학교 이 교육이 이제 확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찰스 엘리엇이라는 총장이 10인 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표준화시킵니다. 사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우리랑 그러나- 비슷한 거 같네요. 우리도 뭐 매차 교육과정 이런 거 있듯이. 그죠. 그게 이제 저번에 우리 다뤘던 그 평균의 뭐 종말이라는 네, 책에서도 네. 얘기했듯이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평균의 위로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우수한 학생이고 낮은 학생들은 전응한 학생들이고 이런 프레임이 생긴 게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그 뭐랄까요? 이게 입시 제도를 위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만든 거죠. 수월성이 있는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일반 사회로 나가라. 어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교육 과정을 이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그 왜 교육학자 중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죠. 존 듀이. 예. 예. 존 듀이가 이제 1895년에 고등학교가 사실은 이렇게 입시를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역할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자기가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네. 그 교과 과정은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역할을 그렇게 크게 넓게 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존 듀이가 그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910년부터 1950년 그 네. 2차 대전이 끝난 그 전까지 이렇게 고등학교의 역할이 다양화됩니다. 그러니까 입시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민의 의식을 그러니까 양식을 키워준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겸한 교육을 강조를 했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1950년대가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죠. 이게 네. 전후에 대공황도 왔고. 그렇죠. 전후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소련하고 이렇게 그때 경쟁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스푸트니 호 이런 거에서 인공위성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 인공위성 이런 그 로켓 이런 거 띄우는 데서 뒤처진다고 하니까 미국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 진행됐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대까지도 그런 좀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70년대 초에 와서 그 고등학교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약간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고, 교육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해야 되는 방향으로 좀 그 바뀌기 미국이 시작하죠. 가장 그 번성했던 시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2000년 경제적으로 이후부터 좀 해가지고. 그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졌던 그러니까 때죠. 이래봐야지 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그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인권이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평등, 뭐 인종차별, 철폐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관료주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흑인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계 그리고 여성들의 그 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또 기타 교육 정책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중등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좀 보편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 그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70년대부터 이제 80년대에 진행이 됩니다. 그건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 개혁이라는 게 어떤 때는 국가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뭐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고급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월성 위주로 경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금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인권이나 이런 그 평등의 문제 그리고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곳간에서 확대해야 된다는 인식하는 문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패턴을 그렸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그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되고. 근데 약간 좀 다른 면도 있어 보이는 게 지금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여유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최근에 뭐 그런 학종 얘기 나오는 게 조국 전 장관 뭐 딸 뭐 스펙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산불 정책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평준화를 얘기하고 또 수월성보다는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등성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 많이 함에 동시에 이런 뭐랄까 교육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사교육 굉장히 팽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 지표로는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것 예. 나온 것처럼 뭐 WF에서 국가 1위 경쟁력 했잖아요. 순위 뭐 1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는 뭐 그 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 보수 언론하고 이제 그 야당에서는 그게 지금 맹공의 하나의 그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적 대응이 많은 거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의 어떤 그 성장 프레임 이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모든 전 국민이 그래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제적인 게 어렵다고 하는 그 층도 상당히 많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도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평등 교육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뭐 민사고니 이런 특수 학교들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걸 수월성 교육을 해서 그렇죠. 경쟁력 있는 똑똑한 인재를 키워야 뭐 이런 얘기도 그렇지 하고.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학교 교육 개혁에 이제 여기 그 미국에서 했던 예들을 보면 네. 뭐 학년을 없애자. 되게 과격하죠, 그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어찌 보면 그 대안교육이나 왜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진도를 나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형 학습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1800년대에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그러니까 뭐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 사각형 공간 교실에서 정형화된 똑같이 교실에서 마치 군대의 그 막사처럼 생긴 공간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아이들의 그 사고를 경직시킨다. 그러니까 좀 뭐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굴절형으로 다 교실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 개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전문화된 교과목 이런 것들이 너무 입시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 아이들의 어떤 적성이나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진로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또 바꿔보는 일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보편화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있는 집안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특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보편화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민위원회가 만든 하버드 그 대 총장이 만든 그런 시스템으로 또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100년 동안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학년제라는가 우리나라도 계속 똑같잖아요, 그죠? 6년, 뭐 3년, 4년제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계속 생기고 있음에도 지난번 불구하고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뭐 그 학제 바꾼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그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근데 거기에는 또 뭐 저런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뭐 몇 시간 한다. 우리 그거 아무도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40시간 수업 시간 뭐 하면 단위수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대학도 뭐 20시간 학점 1학기 때 그거 언제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거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개혁의 대상인데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원인을 결국은 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또 그걸 가리켜야 될 교육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교육부나 아니면 뭐 교육위원회나
무슨 교육감, 무슨 이런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실험하듯이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재임 기간 동안 그 권력을 갖고 있거나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척하다가 결국은 원상복귀하고는 과정이 반복됐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가 없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 네. 우리말로 제목이 붙었던 네.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이제 들은 게 이 책에 쭉 얘기가 나오고 결국 교육개혁은 주로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촉발이 되지만 실제 개혁의 실행자는 이제 교사들인데 교육개혁이 실패하면 개혁주의자들에게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네. 그 하루에 한 끼 먹고 예를 들어서 운동 10시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짜주고 야 이대로 하면 살 빠지는데 너 왜 못 뺐어? 네 책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사실 개혁에 필요한 그 제도를 바꿀 권한도 없고 또 그 평가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행을 하려면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런 예산 지원을 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항상 이 평가의 대상만 돼가지고 개혁으로 인한 그 경무에만 시달릴 뿐 추가 보상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교육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다. 이거를 비판한 아주 그래서 이걸 좀 교사분들만 그러니까 교사들은 읽어도 별 영향가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오히려 정책 결정권자나 그죠, 정책 결정을 하거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교육행정가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 교육을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은 꼭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 먼데 이 대전 30분 만에 데이비 카이아카 레리 쿠번의 그 학교 없는 교육개혁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서평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국가 GDP의 5%가량을 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 그 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핀란드의 선생님들은 성적이 한 상위 20% 정도가 이렇게 선발이 된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 정도. 우리는 5% 이내에 든 아주 훌륭한 우등생들이 주로 이제 교사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교육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이 책의 서평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가슴 아팠던 게 이 서평을 쓰신 분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께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건데 지금 요즘 그 어린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 세대가 됐어요. 그 어른 세대는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학교 끝나고 빨리 와.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믿음을 거의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모든 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문제는 뭐 영원히 숙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라는 게 교육 행정가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원하는 세력이 돼야 되고 교육의 주체는 어찌 보면 학부모 그리고 학생 그리고 교사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개혁의 방향도 결정이 되고 그런 그 어떤 그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그걸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돼야지 그런 선동가나 아니면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마치 교육개혁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리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듯한
그런 식의 그 교육개혁 노력은 사실 도로하모 타빌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굉장히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문득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요즘에 교육학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 부적 교육에 관련된 책이 재밌어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그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은 뭐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